안녕하세요. 가족 같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살아오면서 딱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보다 못한 인연이 있는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가족보다 훨씬 더 애틋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제게 찾아온 어쩌면 가족보다 더 특별할 수 있는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모님의 하나뿐인 외동아들로 태어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성장했습니다. 아버진 그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고 어머닌 그런 아버지 뒤에서 묵묵히 내조를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아버진 가족밖에 모르는 아주 다정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는 날엔 그래도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자겠다고 거실에서 잠들지도 않고 계속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렸고 어머닌 그런 저를 꼭 끌어안고 함께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시계 작은 바늘이 12시에 가까워질 무렵 아버지께서 귀가하시면 거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서 미안한 듯 이렇게 말씀하곤 했어요. 마나님, 왕자님, 어서 방에 들어가 주무시죠.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보 왔어? 미안, 당신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지 뭐야. 미안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오려고 했는데 회의가 길어져서 안 기다리고 먼저 자고 있어도 되는데. 일하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발 뻗고 먼저 잘 수 있겠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저희 집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행복이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의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건 제가 딱 6살이 되던 해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버진 무리해서 사업 확장을 희망하셨고 발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으셨지만 결국 사업을 확장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셨어요. 설상가상으로 투자금 회수도 힘들어지게 됐고 대출을 받은 것도 있었기에 저희 가족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나앉게 돼버렸죠. 나중엔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 이 문장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었어요. 이때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말을 들으신 친할머니께서는 어느 날 집으로 찾아와 집을 한 바퀴 빤히 둘러보신 다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괜히 되도 않게 이상한 전셋집이나 월세방 전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들어와서 살어. 방 2개 비니까 방 하나 너희 부부 쓰고 나머지 방 하나는 상우한테 주면 딱 맞겠네. 어머니,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다가 4명이 살면 많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실 텐데. 가족끼리 불편할 게 뭐 있냐? 그리고 혼자 살다가 넷이 살면 복작복작한 느낌도 들고 좋지 뭘 그래. 쓸데없이 이상한 집 구해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단 마음 편히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게 낫지 않겠냐? 죄송해요 어머니. 자식으로서 잘난 모습만 보여드려야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신세나 치고. 어떻게 사람이 잘난 모습만 보이고 살아. 누구에게든지 잘나 보여야 해. 멋있어 보여야 해. 이런 강박관념은 좀 버리고 사는 게 좋아. 비록 지금은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거라. 할머니께선 당시 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문을 닫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서슴없이 저희 가족에게 집과 방 2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집을 내놓고 할머니 밑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도 점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진 어떻게 해서든 빚을 갚아보겠다며 백방으로 열심히 뛰어다니시며 잡다한 일들을 하셨어요.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기도 하고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는 아버지와는 반대로 어머니께선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꼭 안아주시고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시던 어머닌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매 순간 짜증이 가득하고 예민하기만 한 어머니만 남아 계시더라고요.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던 할머니와 여러 일을 병행하고 계신 아버지가 출근을 하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이불을 덮고 잠만 주무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주무시고 계신 어머니를 흔들어 깨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넌 내가 밥 해주는 사람으로 보이니? 너 내년이면 7살이야. 내후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나이고 언제까지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 먹을래? 배가 고프면 너 혼자 라면을 끓여 먹든 밥을 데워 먹든 알아서 좀 챙겨 먹어. 귀찮게 그런 걸 깨우고 난리야. 결국 그날 저는 저 혼자 밥을 차려 먹다 거하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혼자 낑낑거리며 찌개나 담겨있는 냄비로 옮기다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 바닥에 찌개를 모두 엎질러 버린 것이었어요. 다행히 화상을 입는다고는 하진 않았지만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할머니께서 물건을 두고 갔다며 집으로 들어오셨고 제가 바닥에 찌개를 엎질러 놓은 걸 보고서 황급히 제게 달려오셔서 절 챙기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디 다친 곳은 없냐? 아이 어쩌다가 이랬어?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했는데 배고프면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해서 찌개랑 밥이랑 데워서 먹으려다가 죄송해요 할머니. 이게 왜 죄송할 일이야? 죄송할 거 없다. 바닥이야 닦으면 그만인 거고 찌개야 다시 끓이면 그만이지. 너만 안 다쳤으면 됐다. 할머니께선 저를 꼭 안고 다독여 주시며 바닥에 엎지른 찌개들을 모두 치우셨고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언성을 높여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할머니가 싸우는 일은 그 이후로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고 결국 할머니 댁에 들어온 지 3개월 만에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됐어요. 양육권은 그나마 경제권 있는 아버지께서 갖게 됐고 어머니는 집을 떠나시던 날 절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머리 크고 나서 날 찾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난 앞으로 너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거니까. 저게 10달 동안 날 품고 낳은 어머니가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누군가가 제 마음을 잡고 박박 찢어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도 미련 가지지 않고 어머니라는 존재를 금세 잊을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일을 하시는 아버지 대신에 할머니께서 절 돌봐주셨어요. 항상 눈을 뜨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만두 가게를 향했다가 늦은 밤 가게 문을 닫고 할머니 손을 꼭 잡고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할머니 가게에서 보내는 시간은 집에서 홀로 있는 시간보다도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할머니께선 맛있는 만두를 쪄주셨고 할머니와 이런저런 소소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래봐야 텔레비전 만화영화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할머니께선 제 이야기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상우야, 할머니랑 대화 나누는 거 지루하지 않어? 할머니는 상우가 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얘기 들어주기만 하는데 혹시나 우리 상우가 재미없진 않을까 싶어서 이 할머니가 걱정이 되는구나. 에이, 할머니, 그렇지 않아요. 전 할머니가 제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제 옆에 있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건 매일같이 들려오던 고함 소리도 또 싸우는 모습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신 아버지와 제게 사랑만 주시려고 애쓰는 할머니 사이에서 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했습니다. 별 특별할 것 없이 무난했던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고등학교 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도 열심히 놀고 가끔 할머니 가게 일손을 도우러 가기도 했어요. 제가 교복을 입고 할머니의 가게로 가면 제가 어릴 적부터 찾아와 주시던 단골 손님들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시곤 했습니다. 우와, 너 김 사장님 손자 맞아? 그 조그맣던 애가 벌써 이렇게 자랐어? 세월 참 빠르다 빨라. 나이놀이만 먹는 게 아니네. 아주 멋지게 자랐구만 그래. 할머니가 아주 든든해 하시겠어. 아이 그럼 우리 상우만 보고 있으면 난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누군가에게 든든한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는 건 참 마음 벅찬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할머니의 묵묵한 사랑 속에서 대학까지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합격증을 보여드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우린 학원 한 군데 보내준 적이 없는데 어찌 야무지게 컸을꼬. 장하다, 장해, 우리 손자. 투박한 손길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신 할머니와 그저 기특하다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신 아버지를 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 하나만 바라보신 두 분께 정말 잘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어버이날에는 선물도 사드리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인생 첫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선물도 사드리곤 했어요. 애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이런 걸 해드릴 때마다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아버지께선 제가 마음을 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저희 식구는 어긋나는 일 없이 그저 행복하고 화목하게만 지냈어요. 어머니의 빈자리가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전 20대 후반쯤 유명한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인생 첫 사회생활이라 그런지 묘하게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그렇게 첫 출근 준비를 하던 날 아침 아버지께선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더니 제 목에 새 넥타이를 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첫 출근 기념으로 준비했어. 무슨 색을 마음에 들어 할지 몰라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색깔로 골라달라고 했는데 어때? 마음에 드냐? 와, 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 아이 그렇다면 다행이구나. 상우야,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일들도 많을 거고 이래저래 실수도 많이 할 거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 스스로를 탓하진 않았으면 좋겠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몇 번이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너 스스로도 많이 성장해 있을 거야. 첫 출근, 첫 사회생활 진심으로 축하한다. 잘하고 오거라. 네, 아버지 아들 잘하고 올게요. 아버지의 응원 한마디에 긴장이 눈 녹듯 녹아버리다니 말의 힘이라는 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출근 전 할머니께서도 제 손에 5만 원을 쥐어주시면서 주먹을 불끈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출근 잘하고 와. 혜민 언제나 우리 상우 편이다. 아버지와 할머니의 응원 덕에 긴장 가득했던 첫 출근은 실수하거나 떨리는 것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전 처음으로 저축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기도 했어요. 제가 노력해서 번 돈을 두 분께 용돈이라고 드리니까 괜히 기분이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더군요. 이젠 반듯한 어른이 됐으니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더 큰 행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녁에 만나자며 인사하고 나왔었는데 차라리 꿈이길, 제발 현실이 아니길,
내게 잘못 연락이 온 거길 바라며 병원으로 향한 전 병원 응급실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는 할머니를 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면서 땅을 치고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저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갈 수가 있느냐 말이야. 아이고 아들아, 네 아들 장가가는 것도 못 보고 이 늙은 애미보다 먼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이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쩌릿했던 할머니의 통곡은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멈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의 곁을 묵묵히 지켜드리며 의연하게 찾아오시는 조문객들을 맞이했어요. 겉으로 토해내지 못한 슬픔을 마음속으로 꾹꾹 물러 삼키면서 말이죠. 그렇게 눈물로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던 날, 전 아버지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할머니는 제가 잘 지켜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서 푹 쉬고 계세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전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하늘이 허락한다면 다음 생에도 아버지 아들로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은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에 남아있다고 하죠. 저와 할머니는 장례 후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동안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2주일 동안은 내리 울기만 하던 전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서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딱 오늘까지만 슬퍼하고 그만 슬퍼해요. 계속 이렇게 울면 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못 쉬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할머니 옆 떠나지 않고 지켜드릴 거니까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부턴 다시 웃어요. 제 말에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턴 정말 울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앞에서만 울지 않으신 건진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닫아놓으셨던 가게도 다시 나가시고 가끔은 친구분들을 집으로 불러 도란도란 수다도 떠시면서 평소와 같은 할머니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둘이 살아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도 30대 초반으로 접어들었을 무렵쯤 또 다른 불행이 저희 가족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느 날부턴가 볼일을 보는 게 불편하고 옆구리가 아프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서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게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시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장암입니다. 신장암의 특징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병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엔 옆구리 통증이랑 잔뇨관 같은 걸로 내원을 해주셨잖아요. 검사 결과상으로 보면 2기 정도로 분류를 지을 수 있겠습니다. 딱 중간 단계 정도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다행인 점은 신장 외엔 아직 다른 부에 전이가 찾아왔다거나 그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장 부의 종양 크기를 줄이는 치료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뜻밖에도 신장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신장에 암이 생긴 것 자체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다른 장계 전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도 의사 선생님께 직접 말씀을 전달받으셨고 치료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과연 연로하신 할머니가 항암 치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런 저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끄셨는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우야, 이 헬민 괜찮아. 암이 생겼다고 하니 당연히 치료를 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 할머니 친구도 예전에 말기암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3개월밖에 사니 못 사니 했었지만 결국엔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있다.
이 할미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께선 자신있게 잘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라는 게 생각 이상으로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다른 암에 비해 항암 치료가 잘 되는 편에 속한다는 신장암이었지만 할머니는 항암 치료로 인해 기운도 확 떨어지셨고 부작용으로 입안이 헐어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시려고 마스크까지 꼭 끼신 채 계속해서 가게로 출근하셨어요. 저는 이런 할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내 몸이 아프면 아무리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러면 안 된다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픈 건 아픈 거고 몇십 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를 했는데 내가 만든 만두 하나 먹겠다고 찾아오는 손님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적어도 손가락 움직일 힘이 있다면 이 할민 계속해서 장사를 할 셈이다. 괜히 할머니가 무리하셔서 암이 더 퍼지는 건 아닐까 걱정을 하긴 했지만 노인들의 아집은 꺾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되는 마음에 가끔 할머니의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가끔 필요 이상으로 만두를 많이 만들어 놓는 날도 있으셨고 어느 날엔 반찬이 가득 들어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한 마음에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만두는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 거고 냉장고 안에 있는 저 반찬들은 뭐예요? 어차피 다 가져갈 거니까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내버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할머니께선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도 해주지 않으신지 그저 제게 웃어 보이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음날 와서 보면 만두는 한 개도 안 남아있고 반찬들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량 주문이 들어오나 보다, 할머니 친구분이 맡겨놓으시나 보다 하며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신장암 진단을 받으신 지 10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쯤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받아오셨던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어 신장의 종양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다행이에요. 항암 치료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해서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종양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니까 계속해서 항암은 진행하되 건강관리만 잘해주시면 앞으로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어쩜 그렇게 마음이 놓이던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것과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전에 연신 의사 선생님께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할머니께서도 어느덧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어 추적 관찰을 통해 건강관리를 하고 계실 무렵쯤 저는 지인으로부터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지인에게서 소개를 받는 것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데다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자랑 과연 만날 여자가 몇이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내는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 줬습니다. 더불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도 처음 제가 인사드리러 갔던 날 단박에 절 사위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할머니를 알았던 것처럼 애교를 부리며 할머니께 무척이나 살갑게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매력에 홀딱 넘어가 버리셨어요. 내가 정말 이 여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얘처럼 애교 많고 살가운 사람은 처음 본다. 처음 봐. 이런 손주 며느리라면 난 두말할 것 없이 찬성이다. 와, 할머니, 저 그럼 손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 허락해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결혼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게요. 그렇게 저흰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하던 날 할머니께서 어찌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던지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도 나셨을 테고 그저 어리게만 보였던 제가 언제 이렇게 장가가나 하고 뿌듯한 마음에 눈물을 보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와 전 분가를 하지 않고 계속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선 제발 나가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내가 계속 할머니 곁에 붙어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과일 깎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옆에서 살림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아이고 참, 아이고 손주 며느리 드린 게 아니라 손녀가 하나 더 생긴 기분이네. 자, 이리 와서 봐봐. 할미가 칼질부터 좀 알려줄라니까. 손주 며느리가 아니라 손녀가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는 말. 그 말이 딱 어울렸어요. 아내는 할머니와 함께 자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딜 가도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다니곤 했어요. 할머니께서도 항상 절 찾으시다가 나중엔 아내를 더 찾으시더라고요. 아내만 보면 우울하던 기분도 금세 괜찮아진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할머니께서 신장암 진단을 받으신 지 딱 10년째 되던 해 또 한 번 저희 가족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1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검진에서 신장암 재발과 함께 폐와 림프절 전이까지 함께 발견이 된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전조 증상이 있으셨을 텐데 뭐 느끼신 거 없어요? 기침이 평소보다 더 심해졌다던지 이전처럼 옆구리가 아프거나 혈뇨를 본다던지. 아니요. 그런 증상은 못 느꼈는데. 일반적인 신장암 재발 같은 경우엔 이전이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항암제를 사용하면 되긴 하는데 이미 폐 전이와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치료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해볼 수 있는 데까진 치료 시도해보겠지만 만약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을 기대하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장암 재발, 폐와 림프절 전이. 신장암 전이 중에서도 가장 흔히 나타난다는 전이 양상이 할머니께 찾아온 것이었어요. 항암제가 듣지 않는다면 내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에 저와 아내는 정말 미친 듯이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께선 덤덤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해도 난 상관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우리 예쁜 손주 며느리까지 봤으니 난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선 더 이상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와 아내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이나 잘 버텨주셨으니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버텨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선 상태가 안 좋아지셨음에도 계속해서 가게에 출근을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저와 아내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가게 정리해요. 예전에도 계속 나가야 한다고 고집 부리셔서 제가 그냥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젠 더 이상은 못 받으려요. 쉬셔야 해요 이제. 괜찮다. 일어설 기력조차 없어지면 그때 내가 알아서 쉬마. 걱정하지 말거라. 이럴 때만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했는데 끝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그저 속상하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쓰는 항암제마다 효과가 없어 할머니의 건강은 나날이 나빠져만 갔고 혹시나 해서 희망을 걸어봤던 신약 또한 할머니께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렇게 진단을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할머니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지셨고 자연스럽게 가게 문도 닫게 됐어요.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지셨고 하루 절반 이상을 잠만 주무실 정도로 무기력해지셨어요. 저희는 그런 할머니 귀에다 대고 항상 좋은 말을 속삭여 드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나중에 할머니 일어나시면 맛있는 김밥 싸들고 같이 나들이도 가요.
일어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잘 버티고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할머니.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진 지 2달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을까요? 할머니는 주무시듯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 없이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남겼어요? 할머니 눈물 흘리는 거 안 좋아하시니까 울지 않을게요. 할머니,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늘에선 아프지 마시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만나 그동안 못한 얘기들 실컷 나누세요. 사랑해요, 할머니. 정말 많이 사랑해요. 언젠간 예견된 이별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하고 힘들더군요. 그렇게 할머니께선 진 투병 끝에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할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셨던 동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할머니 가게를 찾아주셨던 많은 단골 손님들, 오다 가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지냈던 동네 이웃들,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찾아와 주셔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힘내라며 같이 슬픔을 나눠주시는 걸 보니 새삼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조문의 발길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밤 11시 반 정도가 됐을 쯤 조금씩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바빠서 앉을 겨를이 없었던 저와 아내도 그제서야 앉아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밤이 지나 새벽이 왔을 쯤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시내에서 만두가게 운영하시는 사장님 빈소 맞나요? 여기로 가면 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을 하느라고. 네, 맞습니다. 늦은 시간이라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 찾아왔던 낯선 남잔 한 손엔 헬멧을 들고 한 손으론 흐르는 땀을 닦으며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헬멧을 내려놓은 후 저를 올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 소리도 내지 않은 채로 숨죽여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일어나지 않고 울던 남잔 어느새 감정을 추스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 부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서 그만. 그런데 혹시 사장님 손자분 되세요? 네, 제가 만두가게 사장님 손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장님께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드릴 것도 있고 해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와 남자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할머니와 어떤 관계였기에 그렇게 숨죽여 눈물을 펑펑 쏟은 건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남자는 자리에 앉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무겁게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장현중이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배달기사 일을 하고 있고 소아마비와 당뇨를 앓고 계신 어머니 그리고 선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동생을 돌보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반가워요. 네, 그런데 저희 할머니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신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만두가게 사장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제가 9살이 되던 무렵쯤이었어요. 저희는 엄청 가난했습니다. 아버진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게다가 수급자 신청은 했지만 그 돈으로 생활하기가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러다 가끔 집에 먹을 게 떨어지면 저 혼자 주변에 있는 가게에 서성거리면서 염치 불구하고 먹을 거 구걸하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재수 없다고 쌀이나 소금을 맞기도 하고 한 번만 더 주변 알짱거리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까지 듣곤 했었죠. 아이고 저런.
어린 나이에 상처 많이 받았겠네요. 그때 유일하게 절 내치지 않았던 분이 바로 만두가게 사장님이셨어요. 계속 가게 주변에 서성이던 절 가게 안으로 부르시더니 배가 고프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니까 집에 가지고 와서 먹으라며 따뜻한 만두를 비닐봉투 가득 담아주시곤 제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요. 현중 씨는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만 받던 그 순간 현중 씨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저희 할머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사는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일이었기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이내 다시 현중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그날 만두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께 정말 많이 혼났었어요. 이런 건 돈을 주고 받아와야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덜렁 받아오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께선 지갑 안에서 5,000원을 꺼내주시면서 우선 5,000원을 가져다 드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에 꼭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라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전 5,000원을 들고 찾아갔죠. 아마 저희 할머니께선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사장님께선 그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서 말씀하셨어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눈에 밟혔다고, 마치 당신 손자 어린 시절을 보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셨다고, 그리고 앞으로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배고플 때마다 만두가게로 찾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어 이러고 지내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셨을 텐데 말이죠. 그날 이후 할머니께선 조용히 현종 씨의 후원자가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반찬을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시기도 하고 또 현종 씨 남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옷을 사주기도 하고, 한 번은 현종 씨네 어머니가 크게 편찮으셨던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찾아가 죽을 끓여주시기도 하고 지저분한 집안을 정리해 주시기도 하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힘내라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다더라고요. 그제서야 전 할머니께서 왜 아픈 몸을 이끌고서 계속 가게에 나가셨는지, 왜 가끔씩 지나칠 정도로 만두를 많이 만들어뒀는지, 왜 냉장고 가득 반찬들이 자리를 잡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현중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사장님을 처음 뵙고 난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조금이나마 숨을 쉬고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니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빨리 갚아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장님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은혜는 안 갚아도 되니 얼른 자리 호를 털고 일어나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도 저희한테 많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가끔은 한마디의 말이 행동보다 더 힘이 될 때가 있으니까. 저도 몰랐던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네요. 혹시 할머니 편찮으셨던 건 알고 있어요? 예, 가게 문 닫기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쯤인가 제가 사장님 가게 전해드릴 게 있어서 들렀었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신 데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제서야 암 투병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사장님을 처음 만나고 도움을 받았던 그때도 투병을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저도 사장님을 많이 챙겨드렸어요. 괜히 입맛 없으실까봐 죽도 사다 드리고 일도 빼고 와서 만두 포장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꼭 치료도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해서 나중에 제가 진짜 제대로 은혜 받은 거 갚아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줄은. 현중 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턴 낮에는 공장일 그리고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안 가장이 되어버린 현중 씨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그래도 집안 형편이 이전보다 나아지게 됐고 할머니께 은혜 갚기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하더군요. 목표한 만큼 돈을 모은 후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다며 제 앞에서 또 한 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던 현중신, 가방 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사장에게 드리려고 제가 모아왔던 돈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랑 동생도 사장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오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저 혼자라도 이렇게 마음 전하고 싶어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겁니다. 받아주세요.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금액은 딱 5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던 전 봉투를 그대로 현종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거절할게요.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돈을 받는 건 원치 않으실 겁니다. 현중 씨 마음을 거절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현종 씨가 내민 돈을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도 현종 씨에게 이렇게 큰 돈을 받는 건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았기도 했고 500만 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도 알고 있었기에 저도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와 현종 씨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장례가 끝나면 연락을 하자며 휴대폰 번호도 주고받았습니다. 헬멧을 챙겨들고 꾸벅 인사를 하며 떠나는 뒷모습이 어쩐지 참 쓸쓸해 보이더군요.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부조금을 정리하면서 현종 씨가 그 돈을 V함에 넣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희에게 돈을 주면 계속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희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다시 들어와 그 봉투를 넣고 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정리를 끝마친 후 현종 씨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연락을 준 날이 현종 씨가 일을 쉬는 날이기도 했고 또 집에 있다고 하기에 저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트에서 먹을 것을 사고 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도 이것저것 산 후 현종 씨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오셨어요? 집이 좀 누추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오세요. 현종 씨네 가족은 낡고 허름한 토론 방에서 지내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현종 씨 어머니께서 방 안에서 나와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몸이 안 좋다는 현종 씨의 여동생도 살짝 고개를 내밀어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현종 씨 어머니께선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두가게 사장님 손자분이라고 들었어요. 미안해요. 장례식에 꼭 갔어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잘 보내드리고 왔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이걸 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현종 씨가 V함에 넣어두고 간 봉투를 그대로 다시 내밀었습니다. 현종 씨는 그 봉투를 보더니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V함에 넣어두면 그래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냥 제가 사장님께 은혜 갚았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 봤을 땐 그래, 얼마나 마음을 전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몰래 넣고 갔겠나. 차라리 그냥 받자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5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거니와 현중 씨네 가족한텐 몇 개월치 생활비는 될 텐데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 편히 돈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사장님 살아계셨을 때 돌려드릴 건 없고 받은 것만 잔뜩이라 죄송해서 그래요. 돌려드린 게 왜 없어요. 이렇게 잘 커졌잖아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없이 그저 손 놓고 자기 신세만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현중 씨는 저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잖아요. 굳이 받은 마음을 돈으로 돌려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할머니께선 현중 씨가 이렇게 멋지고 반듯한 어른으로 성장해 준 거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은혜 갚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현중 씨네 가족을 꾸준히 지원하고 싶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살아생전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니에요. 더 이상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염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전. 제가 현중 씨 몰랐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어차피 내 가족도 아닌데 굳이 신경을 쓰고 챙길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요. 저희 할머니가 손자처럼 대해주셨고 많은 도움을 주셨다는 걸 알았으니 지나칠 수 없는 이유가 생긴 거죠. 할머니께서 하던 선행을 저희가 그대로 이어간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께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저희에게도 특별한 사람인 거니까요. 사장 이때 죄송하네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신세만 지다니.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은 다들 있는 거잖아요. 힘든 감정을 조금이라도 나누면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찾아올 거라 생각해요. 현중 씨네 가족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앞으로 열심히 도울게요. 누군가의 행복을 이토록 간절히 바라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아는 거라곤 살아생전 할머니께서 큰 마음을 베풀었다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그대로 현중 씨네 가족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그날 그 공간에서 저희 모두는 그저 말없이 눈물만 펑펑 쏟아냈습니다. 아마 방 안에 있었던 현중 씨의 여동생도 저희의 이야기를 다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날 이후 저희의 호칭은 현중 씨에서 현중이로 현중인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중인의 식구들이랑도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 현중인의 식구들은 월세방을 떠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그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것보단 이사를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세 자금을 보태 이사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중의 어머님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무척이나 살뜰하게 잘 챙겨주고 계세요. 거동을 하시기가 불편하실 텐데도 꼭 현중이랑 함께 시장을 보고 반찬을 해서 저희 부부에게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엔 꼭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적은 금액이나마 돈을 쥐어주시기도 한답니다. 이제 40대에 접어들었는데 용돈을 받는다는 게 조금은 부끄럽긴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있어요. 예전엔 현중의 동생도 얼굴을 보는 게 참 어려웠는데 이젠 어느 정도 저희 부부가 익숙해진 건지 집에 갈 때마다 살짝씩 얼굴을 비춰주곤 한답니다. 선천성 면역질환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면역력 상승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같은 것들을 선물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중이에게도 하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현중인 아직 20대 초반의 창창한 젊은 나이였고 계속해서 공장 일이나 배달 일을 하고 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생각을 해보라며 이야기를 해줬고 작년 이맘때쯤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답니다. 아마 올해 대학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될 텐데 그 뒤 좋은 성적을 얻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년 명절마다 현중인의 집과 처갓집, 아버지의 산소, 그리고 마지막엔 할머니 납골당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젠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현중이도 항상 함께 가서 인사를 드리고 있답니다. 사장님, 저 올해 상우 형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능이라는 걸 쳐봐요. 좀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응원해 주실 거죠? 할머니께선 항상 제가 잘 되길 바라셨으니까 저 나중에 대학 합격하면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릴게요. 꼭 거기에서 지켜봐 주셔야 돼요. 맞아요, 할머니. 현중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장차 큰 인물이 될 테니까 할머니께서 잘하나 못하나 봐주세요. 그리고 피 안 섞인 두 손자들 지금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현중이랑 자주 찾아올게, 할머니. 누군간 말할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일 텐데 뭐하러 그렇게 마음을 주느냐고. 하지만
저는 스쳐 지나갈 인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맺어주신 아주 특별하고 둘도 없는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많은 것들을 해주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랍니다. 아마 현중이가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저희는 이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호영호재하며 지낼 거예요. 할머니께서도 아마 하늘에서 저희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중이가 혹시라도 이 사연을 본다면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현중이에게 딱 한마디만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중아,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너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소중함을 알게 해준 너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도 우리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는 네 모습을 보고 나도 많이 배운다.